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P2P 형태로 연결이 돼서 프로토콜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노드가 거래를 비트코인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거래 명세라고 하는 걸 만들고 전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모든 노드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거십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거십이라는 프로토콜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노드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랜덤한 수의 수신자를 선택해서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10회 하기로 되어 있으면 10번 랜덤하게 2명씩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A가 랜덤하게 P2P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노드들 중에 그 두 명의 수신자를 선택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는 단계 1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A와 B에게 전달했으면 이 A와 B도 또 두 개의 노드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또 두 개를 선택해서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계 1에서 수신자를 한 명만 선택해도 로그 n 주기가 지나면 n명에게, 이 10명의 로그 n 10주기가 지나면은 전체 그러니까 10주기가 지나면 1024명 이상에게 그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가십 프로토콜입니다. 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2명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보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2명을 선택해서 보내고, 이거를 일정한 횟수를 하게 되겠고요. 각 메시지 수신한 사용자들은 받은 메시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또 본인도 일정한 횟수 동안에 그 메시지를 2명씩 선택해서 또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 P2P 네트워크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십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한기 코인과 비슷하게 입력, 출력, 그리고 헤더, 소명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다중 입력이 될 수 있고 출력도 다중 출력이 될 수 있는데, 각 입력마다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같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같은 주소의 비트코인을 입력으로 2개 사용하면은 하나의 전자 서명만 필요한데, 요 금액과 요 BTC가 사용하는 주소가 서로 다르면은 여러 개의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입력마다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불해야 된다는 걸 표시해 줘야겠고, 얘도 지불한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출력의 대상이 이제 지불자와 같게 해서 거스름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처럼 이 형태가 되면 인이 2개죠. 근데 2개인데 똑같은 A예요. 그러면 요거는 서명이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고, 또다시 그 입력과 같은 사용자를 쓰면은 이제 요거는 거스름 효과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과 출력이 같을 수도 있는데 초과할 수는 없어요. 출력이 입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력과 출력이 입력보다 작을 수 있어요. 입력은 100인데 출력은 99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그러면 이 하나는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갖게 되면 채굴자가 가져가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채굴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출력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을 받은 사용자가 다시 또 그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UTXO 기반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은 UTXO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푸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푸시 방식이냐면은 우리가 그 현금을 상대방한테 주는 것처럼 실제 금액을 그 가치를 상대방한테 주는 형태로 거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풀 방식이라 그래요. A가 B한테 거래를 하면은 현금을 줄 때는 이 현금이 일로 이동을 하는 형태의 개념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B한테 주는 형태예요. 근데 신용카드에서는 A가 B한테 지불 의사를 알려주면 B는 은행에서 다시 그 금액을 받아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풀 모델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푸시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 명목 화폐와 유사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들었는지 알아봅시다. 어쨌든 결론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을 제안한 사람은 천재다. 어떤 의미에서 천재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기존 연구를 그대로 그 모델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델과 전혀 색다른 새로운 모델을 상상하거나 바꾸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완전히 다르게 기존 모델과 다른 모델을 갖고 와서 암호화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중앙 서버, 신뢰하는 기관이 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형태의 화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값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그 양도하는 대상한테 주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냥 거래라고 하는 정보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함으로써 화폐가 동작하게 하는 그런 화폐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획기적인 그 생각의 전환이고, 그런 생각을 전환할 수 있어야지만 뭔가의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떤 중앙 집중적인 서버가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디지털 값을 사용자들이 유지하다가 그것을 상대방한테 줘서 지불하는 그런 형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중앙 암호화폐가 실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즉 블록체인이라는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합시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명세를
공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화폐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나 발행할 수 없어야 되겠고, 규칙에 어긋나게 임의로 발행할 수 없어야 됩니다. 이 화폐 발행 문제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고, 거래를 위조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만 지불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사용자만, 그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만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기 코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자 서명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그 암호화폐하고 연결된 공개키가 있고,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이제 지불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거래를 위조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 정보는 이제 전자 서명에서 생성을 하게 되겠고, 이것을 이제 거래 정보라고 하는데, 이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장을 통해서 거래 위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요 전자 서명에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블록체인에는 유효한 것들만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들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중 사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이렇게 전자 서명에서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암호화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공해야 되는 핵심 요소는 원장의 불가역성과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유효한 거래들만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기록된 정보들은 불가역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수정할 수 없고 삭제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혁명적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원장의 불가역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들을 저장합니다. 이게 거래 명세가 되겠죠. A가 B한테 또는 A가 B와 C한테 얼마의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래 명세가 되겠고, 이 거래 명세는 전자 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서명된 트랜잭션들은 P2P 네트워크로 전체 네트워크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럭을 구성하게 되겠고, 이 블럭을 확정을 해서, 즉 수정 및 삭제를 못하게 해서 암호화폐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있고, 이 트랜잭션들은 에 대한 전자 서명 값들이 있습니다. 즉, 요 트랜잭션은 A가 서명을 하게 되겠고, A만 만들 수 있는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은 엉뚱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A가 소유한 비트코인을 B가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왜? B는 A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들이 저장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1. 유효한 것만 저장돼야 돼요. 2. 불가역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즉 수정 및 삭제를 못해야 돼요. 이 불가역성은 무결성보다는 더 강한 개념이에요. 무결성은 수정이 되면 뭔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서 말한 불가역성은 아예 수정 자체를 못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역성을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이제 조금 살펴볼 것인데 먼저 보통 이 무결성이 뭔가는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법, 암호 기술에서 무결성을 제공하는 기법들을 살펴봅시다. 이 블럭이 있을 때 이 블럭의 해시값을 만드는 방법, 맥을 만드는 방법, 서명을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서명하는 방법이 바로 한기코인에서 제가 소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요 상태대로는 탈중앙 암호화폐를 만드는 솔루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 첫 번째, 해시 함수를 썼다. 그러면 이렇게 해시 함수를 쓰면은 요 정보를 빼버리고 블럭을 다시 B'으로 해서 해시값을 교체를 하면은 이 블럭이 수정됐는지 수정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수정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제공할 때도 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하죠. 키. 그러면 키가 있는 사용자들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키가 있어야지만 확인도 가능해요.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는 특정한 사용자들만 이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 P2P에 참여자는 모든 참여자들은 다 이 블록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맥을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여전히 뭘 할 수 있어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아무도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어떤 좀 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도 수정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자서명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맥과 달리 이제 공개키를 공개를 하면 P2P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이 블럭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키가 없으면은 이 블럭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걸 통해서 수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얘의 불가역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서명자도 수정을 못해야 되는데 서명키를 갖고 있는 사용자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직관적으로 사용해서는 비트코인에서 제공하는 그 방법을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살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런 경우에 키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키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요 내용을 제거하고 B'에 대해서
다시 소명값을 계산한다든지 맥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없는 T6를 추가해서 B2'을 만들어서 맥값을 계산하나 그 소명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키를 갖고 있는 이 S를 갖고 있는 사용자나 K를 갖고 있는 사용자도 요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 T1을 수정하고 sig A T1'을 만들어서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교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A의 소명키가 필요해요. 즉 개별 트랜잭션들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도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다시 해볼게요.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럭을 만들어서 확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제공하고 싶은 게 1. 유효한 것만 포함하고 싶습니다. 2.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했는데 다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은 요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 소명 키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개별 트랜잭션의 내용까지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그 유효한 것들만 블록체인에 저장되게끔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도 각 거래는 전자 서명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발생한 모든 기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블럭이라는 문서로 통합해서 그 블럭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맥 솔루션, 해시 솔루션, 전자 서명 솔루션 중에 얘를 사용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블럭 값을 이렇게 해시하면은 그 기능을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제공하고 싶은 그 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제공하는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조금 더 이 블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에서는 블럭 크기를 1메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블럭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이 블럭을 전체 네트워크에 전달을 해야 돼요.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용량이 크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 노드로 이 블럭 정보를 전파하는데 느려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럭 크기를 1메가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에는 이제 트랜잭션의 내용과 소명값이 포함이 되는데 트랜잭션의 내용은 트랜잭션들마다 크기가 가변적입니다. 어떤 건 입력이 3개, 어떤 건 입력이 1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대략 요 정도 되면은 한 3,000개 정도를 한 블럭에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 처리 용량이 이런 문제 때문에 블럭 크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이 거래 처리 용량은 기존 우리가 신용카드 처리 용량을 고려했을 때는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잠깐 다시 본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시값을 계산하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블럭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그냥 일반 해시값이 아니라 해시 퍼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1장에서 설명드린 그 해시 함수 활용에 설명드린 아머 퍼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시 값이 이제 블럭 데이터가 B이면 B만 해시하지 않고 난수를 하나 이용해서 해시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반복적으로 해시를 해서 그 해시 값의 맨 앞에 있는 값들이 0이 되게끔 그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1비트가 0이 되려면 2번 정도 해시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2비트가 00이 맨 앞에 있는 값들이 00이 되려면 4번 정도를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비트가 다 0이 돼야 되려 그러면은 2K번 정도 해시를 하면 이런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서는 10분 정도 얘를 찾는데 10분 정도 소요되게끔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요 K비트 앞에 0이 몇 개가 되는지 요 K비트를 조절하면 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머 퍼즐을 한 사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한 사람이 그 위너가 되겠고, 그 위너가 채굴에 성공을 해서 새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연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아머 퍼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해결하는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10분이라고 하는 난이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이 난이도는 2016개의 블럭마다 약 2주마다 한 번씩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얼마나 그 2주 동안에 빠르게 찾았는지를 분석을 해서 너무 빠르게 찾고 있으면은 속도를 늘리고 그 K비트를 늘리고 너무 느리게 찾고 있으면 K비트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해시값은 하이트가 요 블록제의 그 해시값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재는 19개가 0이 돼야 되는데 요 하나 0이 4비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81개인데 원래 난이도는 7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76개보다 크면 해결한 거예요. 실제 해시 퍼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데이터가 이런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4개, 그러니까 4개가 0000으로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0이 16비트가 0이 되는 해시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값 사용되는 난스 값은 이 x를 0부터 쭉 바꿔가면서 0, 1 뭐 이거 바꿔가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시를 찾는데 86,455번 해시를 했더니 앞에 0이 4개인 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앞에 4개가 아니라 19개. 비트로 하면은 76개 이상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실제 내 PC에서도 마이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엄청 느려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아머 퍼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달라지는 점은 여기서 코드가 달라지는 점은 요 블럭에 이런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블럭을 구성하는 트랜잭션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일반 해시값 대신에 암호 퍼즐을 해결해 가지고 공개를 하면 불가역성이 보장이 되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공한 사용자에게는 새 비트코인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 암호 퍼즐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채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채굴할 때 이 블럭에 코인 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걸 포함해서 새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즉 아까 이런 거를 합할 때 여기다 T0에서 시그 이 채굴자가 M이라고 합시다. MT0를 넣는데 이 T0는 뭐 지금은 6.5 BTC를 자신한테 주는 생성하는 아까 봤던 이런 형태의 생성하는 트랜잭션을 포함해서 채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암호에서 채굴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요 금액을 그 채굴자가 갖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굴을 할 때 이 암호 퍼즐을 해결할 때 10분 정도의 노력을 필요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해시체인을 통해서 해시체인이래. 암호 퍼즐을 해결해 가지고 그 해시값을 그렇게 공개해서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왜 불가역성이 보장되냐 하면은 블럭이 있을 때 HBN 해가지고 요 블럭에 대한 해시 퍼즐만 해결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요 퍼즐은 누구든지 10분을 소요하면 누구든지는 아니겠지만 괜찮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유효한 퍼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효한 퍼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해결해야 될 때 B2만 하고 이 랜덤 난스 값만 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블럭의 해시 값을 같이 넣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럭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얘를 수정하려면 10분 암호 퍼즐을 해결하면 유효한 H1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분이면 HB1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수정이 되면 H1이 수정이 될 거고 H1이 수정이 되면 얘가 수정이 돼야 돼요. 얘도 수정이 돼야 되고 즉 얘가 수정이 되면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있는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10분이 소요되죠. 그러면 얘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수정이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또 10분이 소요되죠. 얘네들 다 수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꿔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10분마다 체인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블럭이 10분마다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중단이 되는 순간 비트코인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계속 채굴이 영구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그 유효한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든지 간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가서 얘보다 더 길게 만들어서 이 수정된 것을 전 세계 P2P 노드들이, 블록체인 노드들이 인정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맨 마지막 거예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금방 수정할 수 있죠. 또 이렇게 포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여기 있는 B3에 있는 내용이 확정돼서 불가역성, 수정 및 삭제가 안 된다고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붙어서 6개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안전하다. 이제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게 되겠고, 여기 있는 거래들은 확정된 걸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에 블럭이 하나씩 처리되니까 6개, 깊이가 6이 되려면 1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된 이후 1시간이 지나야지만 거래가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정 및 삭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음에 하나 또 설명해야 되는 게 1이에요. 유효한 것들만 요 블록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채굴을 하는 사용자들이 엉뚱한 애들을 포함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고 나면 이것이 P2P에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전파가 돼서 그 노드들이 유지하는 블록체인의 다음 블록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노드들은 이렇게 엉뚱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럼 거부가 되면 이 채굴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의 코인베이스도 들어갈 거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는 자기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B3에 엉뚱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서 채굴에 성공했다고 전체적으로 알려봤자 그 블럭은 확정, 그 체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번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얘네들의 해시 값을 트랜잭션의 해시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얘들을 머클 해시 트리로 계산을 해서, 즉 이런 트리가 있으면 이 트리의 단말이 거래와 소명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해시해가지고 루트 값이 있고 이 루트 값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머 퍼즐을 해결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기본 정보 1. 이전 블럭의 해시값, 그리고 거래 정보들에 대한 머클 트리의 해시값, 그리고 3. 난스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76비트 이상이 다 0이 되는 값이 되겠고, 이 아머 퍼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계산은 10분 걸리지만 확인은 한 번에 해시를 한 번만 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들을 채굴자들이 포함해서
새 비트코인을 얻게 되겠고, 그러니까 새 비트코인은 항상 채굴자가 가지게 되겠고, 이 금액의 인과 아웃의 금액의 차이를 통해서 차이가 수수료가 되는데, 그 수수료는 또 여기에 가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에 같이 포함해서 그 채굴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한 가지 미묘한 문제는 이제 체인을 이렇게 나가는데 유효한 것들만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우연하게 두 명이 체인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요. 아머펫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애들은 얘를 이용해서 채굴하고 또 얘를 이용해서 채굴하게 되면은 이렇게 갈래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시적 포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시적 포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가장 긴 체인을 우선하는 원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로 했지만 이제 좀 지나다 보면은 다수가 사용하는 갈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수의 갈래들이 더 길어지게 되겠고, 더 길어지는 순간 다른 사용자들은 다 여기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 갈래는 사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해결한 채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긴 체인에 이제 붙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일시적 포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채굴과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의 실제 모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블록 루피 0 제네시스 블록에 해당되는 건데, 제일 처음 채굴한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사토시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의 간단한 컴PC에서 채굴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에서는 50BTC가 발행이 됐고요. 이렇게 초기에 그 채굴된 트랜잭션들은 주로 사토시가 채굴했기 때문에 사토시가 어마어마한 양의 그 BTC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게 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블럭의 해시 값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앞에 이 0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40비트가 0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지만 암호 퍼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 사용한 난수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하고 요 난수 값을 결합해서 해시를 해보면 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올바른 블럭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작년도 2월 6일 걸 한번 살펴보면은 0의 개수가 19개로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10분, 지금도 10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차이가 나오냐면은, 지금은 더 우수한 컴퓨팅 장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때 PC에서 10분 하는 것과 고려해서 같은 수준의 그 난이도를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굴자들의 그 사용되는 장비들을 고려해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겠고, 그 난이도를 세팅하는 값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비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 값이 여기인데, 이걸 어떻게 난이도를 결정하냐면, 얘를 16진법으로 32비트, 16비트,
32비트 정수로 바꿔서 요 앞에 한 바이트와 나머지 3바이트를 분리해요. 그 다음에 그 3바이트 곱하기 요 값을 해서 얘를 계산하게 되겠고, 얘를 16진수로 표현하면 여기 이제 0이 더 갈 텐데, 요 앞에 16개, 18개, 18개가 0이 돼야 되겠고, 0001이니까 총 곱하기 4하면 72, 75개 정도가 75비트가 0이 돼야지 아머 퍼즐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에 75승 이상 해시를 해야지만 이제 이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있고 보면은 블럭 보상이 12.5BTC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요만큼 받았고 요 두 개 합이 채굴자의 수입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머크 루트가 있는데 여기가 머크 루트가 트랜잭션들을 머크 트리로 구성을 해서 요 루트 값이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트랜잭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인이고 여기 아웃입니다. 그리고 총 거래량이 45BTC인데 보면 총 충족은 45, 805, 804예요. 그럼 요 차이 0.01 차이가 수수료로 채굴자의 몫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요것들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A 주소에서 B, C, A 이렇게 전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총 금액 중 다수는 다시 자신에게 갔고 0.07 BTC가 요 사용자한테, 0.5 BTC가 요 사용자한테 지급된 그런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채굴자들 또 완전 노드를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그 완전 노드와 채굴자는 둘 다 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트랜잭션도 수신하고 블럭도 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트랜잭션도 확인해야 되고 블럭도 확인해야 돼요. 트랜잭션을 확인한다는 것은 서명값, 그리고 이중 사용 여부, 그리고 금액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고, 블럭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포함될 테니까 이들을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루트, 이 해시값이, 이 블럭의 해시값이 적절한지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굴자는 완전 노드와 달리 트랜잭션을 확인한 다음에 유효하면 풀에 포함합니다. 나머지 노드, 채굴자와 완전 노드는 트랜잭션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갓십 프로토콜에서 다른 두 명에게 또 전파를 해줘야 돼요. 블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채굴자는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채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채굴자가 블럭을 해결해가지고 블럭을 보내오면 본인은 지금 채굴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이 블럭을 확인한 다음에 이 블럭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 블럭을 이제 블록체인에 추가하고 이 블럭의 다음 블럭을 확정하기 위한 그 경쟁에 다시 돌입하게 됩니다. 또다시 채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블럭을, 이 아머 퍼즐을 해결하려면 이 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 기존 수신한 블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아직까지 블럭에 포함되지 않은 애들을 모아서 새로운 블럭을 만들고 어떤 블럭에 어떤 트랜잭션을 넣을지는 채굴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싶으면 더 많은 트랜잭션을 포함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수수료에 비해서 새 코인 발급 보상이 훨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트랜잭션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채굴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기적인 채굴이 되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해야 그 가치가 더 유지되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인 어떤 채굴은 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확인을 통해서 유효한 트랜잭션들만 블록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거는 체인으로 엮이기 때문에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